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여자 운동화가 신발장 한가운데 놓여 있었으니까요. 분홍색 끈에 화려한 스팽글이 달린 값싸 보이는 운동화. 제 깔끔하게 정돈된 현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서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라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과자를 우적우적 씹으며 TV를 보고 있는 신우였습니다. 옆에는 제 남편이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바닥에는 큼지막한 캐리어. 그 손잡이에 걸린 건 작은 방 열쇠였습니다. 제 집 작은 방 열쇠. 며칠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온 동생 형진이와 그의 예비 아내, 누나를 보러 왔다며 며칠만 재워달라던 그 둘을 남편이 일부러 크게 통화하며 쫓아냈던 그날. 친동생도 아닌 주제에 빈대 붙는다고, 말도 안 통하는 여자까지 데려와서 자기 휴가를 방해한다고, 동생은 상처받아 호텔로 짐을 빼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동생을 그렇게 쫓아낸 바로 그 남자가 유부남과 놀아나다 쫓겨난 자기 동생은 제 집으로 데려와 눌러앉힌 겁니다. 제가 출근한 사이에 제 허락도 없이 남편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표정이라니. 미안함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도전 같은 게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뭐 어쩔 건데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깨달았습니다. 아, 이 결혼은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제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 수 없겠구나.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엔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처음 흔들린 건 9살 때였습니다. 병실복도 차가운 바닥. 새벽 4시 32분. 엄마의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된 암. 온몸에 퍼진 뒤였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광등 불빛만 하염없이 올려다봤어요. 눈이 부셨지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나면 엄마가 정말 떠나신 거니까. 아빠는 무너지셨습니다. 사슴 농장 일도 대충, 식사도 대충. 저녁 식탁엔 라면과 마트 반찬뿐이었죠. 엄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미역국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13살이 되던 해 아빠가 재혼하셨습니다. 사별한 여자분. 저보다 5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죠. 처음 만난 날 저는 제 방 창문으로 그들이 도착하는 걸 봤습니다. 낡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여자. 그 여자 손을 잡은 작은 아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새엄마가 제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식탁은 이상했습니다. 4명이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새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 된장찌개와 다른 냄새. 절대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냄새. 저는 밥만 휘휘 저으며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제 팔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8살 꼬마 형진이 자기 반찬을 제 앞으로 밀며 방긋 웃고 있었어요. 앞니 빠진 입으로.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꼬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는 제 뒤를 졸졸 따라왔어요. 빨리 걸어도 뛰어가도 넘어져도. 방과 후엔 제 방문 앞에 반으로 쪼갠 과자를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다음 날이면 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감기로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형진이가 물컵을 들고 조심조심 들어왔어요. 철렁철렁 넘칠 정도로 가득 담긴 컵. 작은 손으론 무거웠을 텐데. 그리고는 제 이불을 살짝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미지근해진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던 어느 새벽 저는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엄마가 점점 멀어져 가는데 제가 아무리 달려도 닿지 않는 꿈.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숨을 헐떡이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새엄마였어요. 제 침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박자로 그 리듬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친엄마가 불러주시던 바로 그 자장가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4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엄마, 엄마 계속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냄새와는 달랐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진이는 쑥쑥 자라 제 어깨를 넘어섰고 공부도 잘했어요. 미국 명문대에 합격해 유학을 갔고 대학 졸업 후엔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고연봉자가 되어서요. 공항에서 형진이를 보냈던 날 형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저도 26살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34살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위. 같은 7급 공무원이지만 9급부터 올라온 사람.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 시험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에게선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포부. 저는 그 당당함에 끌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제 6개월 만에 그가 청혼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 형진이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훤칠하게 큰 형진이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형진이는 명품 팔찌를 제 손목에 채워주며 평생 행복하라고 했어요. 이 팔찌처럼 누나의 행복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란다고. 남편은 형진이에게 잘해줬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며 형제처럼 대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남자를 선택하길 잘했구나.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따뜻했던 손이 언젠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이 당당했던 자신감이 저를 짓누르는 자격지심으로 변할 줄은. 그리고 형진이가 선물해준 이 팔찌가 우리 결혼 생활의 균열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줄은. 결혼 6개월째 남편이 처음으로 접시를 깼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제가 오늘 상사한테 칭찬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남편이 들고 있던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다가 손을 미끄러뜨린 겁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깨진 접시를 치우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조심할게 라고 했을 텐데.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자는 건지 자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설명할 순 없지만 공기가 미묘하게 차갑다고 할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날 무렵 남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대체 그놈의 시험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당신이나 나나 어쨌든
똑같은 7급 아니야? 직장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얼굴.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자꾸 마누라한테 뒤처지면 자존심 상한다고 놀린다고. 뒤에서 자길 결혼 잘한 놈으로 본다고. 당신 말고 나만 그렇게 본다고.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움찔했죠. 당신도 진짜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나도 집안만 좋았으면 진득하게 공부해서 7급이든 5급이든 다 붙었어. 그날 밤부터 남편은 자꾸만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습니다. 난 고졸 출신이라 그래. 난 9급 출신이라 못나. 당신은 좋겠다. 나보다 잘나서. 저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아니라고.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누가 당신을 무시하냐고. 하지만 남편의 자격지심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배가 불러 걷기도 힘든 시기였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희죽거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육아휴직 써서 너무 좋아. 왜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당연하지. 당신이 집에서 나 챙겨주니까. 그때는 그냥 제가 집안일을 더 잘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딸을 낳고 육아휴직을 쓰면서 저는 정신없이 지냈어요. 밤낮 없이 우는 아이, 잠 못 자는 날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 좀 더 연장하면 안 되냐고.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더 봐줘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더 쉬냐고. 맞벌이해야 한다고. 남편은 입을 삐죽 내밀며 돌아섰습니다. 복직 한 달 전쯤 술 취한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대로 육아휴직 더는 안 쓰겠대. 이대로 가다간 금세 6급까지 달 텐데. 난 솔직히 집사람이 지금보다 더 잘 나가는 걸 보기 싫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집사람이 집에만 있을 때가 더 좋았단 말이야. 내가 괜히 자격지심 느낄 일 없으니까. 솔직히 여자가 돼서 남편보다 잘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확 그냥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나중에 애 좀 크면 마트 캐셔 같은 거나 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때문에 조용하게 말할게. 난 그동안 당신 나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것 같아 눈치도 보였고 속상하기도 했어. 근데 당신 체면 세워주겠다고 내가 힘들게 들어간 직장 그만두는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금이 갔습니다. 결혼 4년째 형진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예비 아내를 데리고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미국 여자였는데 밝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형진이는 조카에게 선물을 한가득 들고 왔죠. 명품 유모차, 고급 아동복, 비싼 장난감들. 고맙다고 했더니 형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벌만큼 버니까 누나네도 챙기고 싶다고. 조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선물이라도 해야 마음이 풀린다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형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형진이가 내놓는 선물 상자를 볼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진이가 돌아간 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첫 남은 돈이 썩어나나 봐. 우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애가 얼마 못 쓰니까 안 사줬던 건데. 자기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아니면 뭐 우리보다 돈 잘 번다고 돈 자랑이라도 하는 거야.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가 벌만큼 버니까 그만큼 누나인 나한테도 챙겨주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떻게 선물해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남편은 코웃음 쳤습니다. 아내가 뭐 못할 말한 건 아니잖아. 누구 뭐 돈이 없는 줄 알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내 동생 돈 잘 번다고 질투하는 거야? 제발 그 자격지심 좀 제발 어떻게 해봐.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형진이 앞에선 여전히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결혼 4년 반,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3년 전 당첨됐던 아파트가 완공된 거예요. 중도금을 모으느라 정말 고생했었죠. 그래도 대출을 좀 받아야 했는데 부족한 돈은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너무 감사해서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딸 잘 되는 게 제일 좋다며 웃으셨어요. 남편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처가에서 도와줬어도 명의는 공동명의야. 제 이름으로 당첨된 아파트였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복잡하긴 했지만 못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저도 남편에게 질려버렸을 때라 오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1억 5천이나 보태주시고 결혼 전 전세 보증금도 내가 더 많이 냈잖아. 어차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내 명의로 해. 남편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꼭 부부끼리 반반씩 해야 된다는 거야? 당신 그렇게 돈 밝히는 속물이었어? 정말 실망이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격지심 부리면서 사람 미치게 하고 있는 건 당신인데 누가 누구한테 실망이라는 거야? 결국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6급으로 진급했습니다. 기뻤지만 남편한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남편은 축하는커녕 더욱 저를 향한 자격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무렵 형진이가 다시 한국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예비 아내와 함께 며칠 저희 집에 머물고 싶다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꼬리엔 냉소가 어려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하지만 저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제 동생한테까지 그러겠어?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형진이가 도착한 날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형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미국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인지 섬유유연제인지 모를 낯선 냄새. 하지만 따뜻했어요. 예비 올케도 서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형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예비 올케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맛있다며 계속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형진이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지만 남편은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예비 올케가 인사해도 고개만 까딱했고요. 저녁 식사 내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형진이가 미국 생활 이야기를 해도 예비 올케가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남편은 젓가락질만 했어요. 마치 투명 인간들과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형진이와 예비 올케는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남편이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둘러댔죠.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보내. 며칠씩 있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 저는 숨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형진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형진이와 예비 올케를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경복궁, 인사동, 명동. 예비 올케는 한복 체험을 하며 즐거워했고 형진이는 그런 예비 올케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점심은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형진이가 예비 올케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진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행동을 할지. 형진이도 눈치를 챘는지 호텔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남편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는 형진이와 예비 올케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두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일부러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제발 좀 참아달라고, 며칠만 견뎌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집인데 내가 불편한 걸 왜 참아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셋째 날 아침 저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도저히 뺄 수 없었어요. 형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더니 형진이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예비 올케랑 둘이 쉬고 싶다고. 피곤해서 집에서 푹 쉬겠다고.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도 그날 휴가를 냈거든요. 남편은 시선을 피했지만 입꼬리엔 묘한 미소가 있었어요. 불안했지만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형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 우리 호텔 잡았어. 지금 나가는 중이야.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형진이는 그냥 우리가 더 편할 것 같아서라고만 했어요. 제가 계속 추궁하자 형진이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매영이, 방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어. 일부러 문 열어놓고 크게 통화하더라고. 형진이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맨날 내가 한국 올 때마다 며칠씩 빈대 붙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예비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 휴가를 방해한다고. 친동생도 아니고 실은 생판 남인 주제에 염치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도 했다고 합니다. 선물도 맨날 필요도 없는 거 사서 돈 자랑질해서 재수 없었다고.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형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누나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 거야. 근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나 때문에 누나랑 매영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냥 나가는 거야. 괜찮아. 호텔이 더 편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진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누나 탓 아니야. 누나, 혹시 매영이랑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걱정돼서 묻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미안했습니다. 형진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진이와 예비 올케의 짐은 사라졌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첫남이랑 그 여자는 호텔 갔어. 당신이 한 말 다 들었대.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래. 뭐 어차피 둘 다 불편해했으니 잘 됐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동생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남편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틀렸어?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친동생도 아닌데 왜 매년 와서 며칠씩 묵어? 호텔 갈 돈 있으면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깔끔한 사무실, 차분한 변호사.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자격지심, 언어폭력, 가족모독.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녹음이나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는 앞으로라도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죠. 일기를 쓰고 가능하면 녹음도 하라고. 그리고 정신과도 찾았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남편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의사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약을 먹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집에 돌아와 약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남편이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몰라서요. 아마 정신과 다닌다고 비웃겠죠. 그것도 자격지심 때문에. 형진이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를 따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형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정말 괜찮아? 매형 때문에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형진이는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형진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더는 참지 않겠다. 나를 위해, 딸을 위해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더 큰 모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바로 며칠 뒤 신우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거라는 걸. 형진이가 떠난 지 일주일 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여자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색 끈에 스팽글이 달린 싸구려 운동화. 제 깔끔한 현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우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에 떨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는 남편이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바닥엔 커다란 캐리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우가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언니 왔어요? 그 뻔뻔한 얼굴이라니. 몇 년 전 제 팔찌를 훔치려다 시아버지께 들켜 집에서 쫓겨났던 그 신우가 제 집 소파의 주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라고 했어. 얘가 사고 쳐서 집에서 쫓겨났대.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진이는 그렇게 모욕적으로 쫓아내놓고 신우는 제 허락도 없이 들였다고? 그것도 제가 출근한 사이에?
신우가 한 사고가 뭔지 물었더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유부남과 바람 피우다 그 부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겁니다. 시부모님께 소장이 배달되는 바람에 들통났고 다니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잘렸다고 했어요. 신우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떠들었습니다. 전 나름 억울하다고. 그냥 선물이나 좀 뜯어내려고 만났을 뿐인데 그 아내가 직장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다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남의 가정을 파괴할 뻔했으면서 피해자라니. 저는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새언니, 여기 신축 아파트라 너무 좋은데요? 그냥 저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엄마도 단단히 화나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둘째 낳을 생각도 없는데 작은 방 비어 있잖아. 내가 써.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진이를 쫓아낸 지 일주일. 그 형진이 자리를 신우가 차지한다고. 저녁 시간 신우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계속 떠들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니저가 얼마나 까칠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유부남들이 계속 접근한다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형진이 앞에서는 그렇게 굳은 표정이던 남편이 신우 앞에서는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진짜 남매처럼. 식사 후 신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남편은 도와주겠다며 따라 들어갔고요. 두 사람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내 집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내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형진이는 상처받아 쫓겨났는데 다음 날 아침 신우는 제 화장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제 비싼 에센스를 얼굴에 바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듬뿍. 제가 아껴 쓰는 걸 본 적도 없나 봅니다. 신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화장품 정말 좋네요. 피부가 쫙 당기는 게 진짜 비싼 거 맞네. 저도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제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새 제품이었는데 뚜껑을 따서 쓰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내 거야. 다음부턴 쓰기 전에 물어봐. 신우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요? 언니 동생 사이인데. 언니 동생 사이?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이 무슨 가족이고 언니 동생입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백화점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신우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옷이랑 화장품? 제가 한 번도 못 받아본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신우가 깔깔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오빠 최고.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남편이 으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형진이에게 느꼈던 자격지심을 신우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는 거구나. 형진이처럼 동생을 챙기는 오빠가 되고 싶은 거구나. 웃기는 건 그 돈이 우리 공동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는 거였습니다. 신우가 온 지 사흘째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 애가 거기 있구나. 아빠가 너무 화나서 쫓아냈다고 들었는데. 애미야, 내가 힘들 텐데 미안하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우가 계속 여기 있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당연히 불편하지. 내가 아빠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데려올게. 며칠만 참아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신우는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뻔뻔해졌어요. 낮에는 TV만 보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고
제가 만든 음식에 불평하고 한 번은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가 보니 신우가 제 옷장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신우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옷 중에 저한테 어울릴 만한 게 있나 봤어요. 근데 다 아줌마 옷이네. 취향이 왜 이래요? 그 순간 서랍 깊숙이 넣어둔 형진이가 준 팔찌가 보였습니다. 신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이거 진짜 비싼 거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서랍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신우가 투덜거리며 나갔지만 불안했습니다. 언제 또 제 물건에 손을 댈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신우 언제까지 둘 거야?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그래? 내 동생이 갈 데가 없다는데 어떡하라고? 천남이는 돈 많아서 호텔 가도 되지만 얘는 아니잖아. 또 형진이 이야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다음 날 저는 점심시간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우가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남편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남편이 쫓아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뭐? 자세히 말해봐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자격지심, 형진이를 모욕한 일, 그리고 신우를 들인 일까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이 진짜로. 내가 지금 가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오신다. 저는 안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시아버지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가 남편과 신우를 나란히 세워놓고 호통치고 계셨습니다. 이 망할 놈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와. 신우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애미야,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제 고통을 알아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사람의 귀를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구나. 시아버지가 떠나고 2시간 뒤 시부모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두 분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애미야,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정훈이 녀석이 그런 못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형진이한테도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훈이 아빠도 나한테 그랬었어. 결혼 초에 말이야. 저는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시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았지만 시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셨대요. 시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보다 잘 나가는 걸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엄했던 거였어요. 특히 아들들에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지만 정훈이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겉모습만 배운 거였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와 달라. 너는 끝까지 지켜내. 내 일도 내 자존심도. 그게 너를 위한 거고
아이를 위한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자격지심이 어디서 온 건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변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작은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우의 흔적도 남편의 흔적도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 형진이와 예비 올케가 머물던 방. 지금은 그저 빈 방일 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서랍을 열어 형진이가 준 팔찌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팔찌. 신우가 훔치려 했던, 남편이 질투했던 바로 그 팔찌. 손목에 차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깨끗한 백지 위에 인쇄된 차가운 글씨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손이 떨렸지만 꼼꼼히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순순히 동의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안 할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그럼 조정이나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거라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일주일 뒤 남편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그을린 수염. 일주일 만에 많이 야위었더군요.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제발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고. 딸 보러 왔다고. 딸을 볼 권리는 있으니 집에 들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부했어요. 남편은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아빠 등을 토닥였죠. 남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 보낸 서류. 구겨지고 찢어진 흔적이 있었지만 다시 테이프로 붙여놨더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로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더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한참을 딸과 있다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그 즈음 형진이한테서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형진이는 제 상황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누나, 이혼하기로 했다며? 시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형진이가 말했습니다. 누나가 왜 미안해? 매영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건 나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누나 마음고생 시킨 것 같아서. 형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해. 돈이든 뭐든. 변호사 비용도 내가 낼게.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형진이는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했어요. 대신 정말 힘들면 꼭 연락하라고. 언제든 달려올 거라고.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형진이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사표 쓰겠다고 난리라고. 사표? 공무원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다고? 알아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사표를 제출했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대요. 공무원 경험을 살려
민원 대행이나 컨설팅을 하겠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혼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직장까지 그만둔다고?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지. 시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렸더니 폭발하셨습니다. 그 미친놈이 진짜로 당장 불러.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평생 7급으로 살 순 없다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고. 자격지심에서 벗어나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웃기는 논리였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성공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둔다니. 그것도 아이 양육비를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정훈이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양육비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남편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혼 조정 첫날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남편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신우였습니다. 상간녀 소송 중인 신우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신우는 제게 손을 흔들며 희죽거렸습니다. 마치 구경 나온 것처럼. 조정실에 들어가자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겠다고. 아파트는 자기 돈도 들어갔으니 반은 자기 것이라고. 심지어 양육비도 월 30만 원 이상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사업 준비하느라 돈이 없다면서요. 조정위원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아이 양육비가 30만 원이라니. 유치원비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뻔뻔하게도 면접교섭권은 주 2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반박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일하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고 6급 월급이면 충분하다고 우겼어요. 자기는 이제 백수나 다름없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다음 기일을 잡고 나왔는데 신우가 따라왔어요.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얼마나 힘든데. 그냥 좋게 좋게 헤어지면 안 돼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형진이를 그렇게 모욕한 남편을 두둔하는 신우. 남의 가정 파괴하고도 뻔뻔한 그 얼굴.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분명 아침에 나올 때까지 괜찮았는데. 황급히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낮에 남자가 와서 바꿨다고 하더군요. 신분증도 보여주고 정당한 거주자라고 해서 바꿔줬다고.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조정관 사이 몰래 와서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할 수 없이 예전 번호들을 넣어봤습니다. 남편 생일, 결혼기념일, 딸 생일. 다 틀렸어요. 포기하려는 순간 문득 생각난 숫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시험 합격한 날짜.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찾다간 흔적이 역력했죠. 서랍은 다 열려 있었고 옷장도 헤집어져 있었습니다. 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딸은 어린이집에 있었지만 방이 어질러진 걸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 저금통이 깨져 있었습니다.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제 방 서랍. 형진이가 준 팔찌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니까 가정 내 절도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민사로 해결하라고. 팔찌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전화드렸더니 당장 찾아내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이미 팔찌를 처분한 뒤였습니다. 현금이 필요했다고, 사업자금이 필요했다고 변명했답니다. 형진이 선물을,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을 팔아버렸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저는 딸을 꼭 안고 대답 대신 등을 토닥였어요. 딸은 제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팔찌 판 돈으로 사업 시작했다고. 곧 대박 날 거니까 그때 새 팔찌 사주겠다고. 미안하지만 이해해달라고. 이해? 형진이 마음이 담긴 선물을 팔아놓고 이해하라니.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조정날 남편은 더 뻔뻔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까지 데려왔어요. 그것도 꽤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의문이었죠. 아, 맞다. 제 팔찌를 팔았구나. 변호사는 능숙하게 떠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했다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거라고.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저도 제 변호사와 맞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측은 제가 정신과 다닌 기록까지 들고 나왔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그걸 오히려 약점으로 잡다니.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소송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소송? 더 길고 지저분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딸이 다 큰 다음에도 부모가 법정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남는 거고요.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신우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죠. 아마 새로 만난 남자인 모양이었습니다. 유부남은 아니길 바랐지만 신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들려주려는 듯이 오빠가 사업 완전 잘 될 것 같아요. 벌써 계약도 몇 건 따냈대요. 역시 우리 오빠는 능력자야. 거짓말이란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계약을 따냈겠어요. 그저 저를 자극하려는 거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한테 팔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형진이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팔찌는 그냥 물건이야. 중요한 건 누나와 조카야. 내가 지금 당장 한국 갈까? 휴가 낼 수 있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진이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딸이 잠든 걸 확인하고 베란다에 나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저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고. 다행히 엄마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막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남편이 딸을 데려가려 했다니. 양육권을 가지려는 건가? 아니면 협박용인가? 당장 비밀번호를 다시 바꾸고 딸에게 아빠 따라가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딸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시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격노하셨어요. 그놈이 이제 정말 미쳤구나. 내가 직접 나서겠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부모님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끝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책상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졌다가 다시 붙인 그 서류.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소송 첫 공판,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방청석의 시부모님, 신우, 그리고 놀랍게도
형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형진이는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형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내라는 듯이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능숙한 말솜씨로 제가 얼마나 나쁜 아내였는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사에 소홀했다. 남편을 무시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제 변호사도 반박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남편의 언어 폭력을 녹음한 것도 없고 형진이를 모욕한 것도 형진이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었죠.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신우였어요. 신우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요, 제가 증언하고 싶은데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신원을 확인하고 증인석에 서게 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신우를 봤습니다. 신우가 자기 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새언니 팔찌를 훔치려 했었어요. 4년 전에요. 그때 아버지한테 들켜서 혼났는데 새언니는 경찰 안 부르고 용서해 줬어요. 근데 오빠는 달랐어요. 오빠는 제게 새언니가 돈 많은 동생 있으니까 참는 거라고, 그 동생 덕 좀 보려고 결혼한 거라고 그랬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신우가 왜 저래? 신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새언니네 집에 얹혀 살 때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첫남이란 사람 빨리 쫓아내야 한다고. 그래야 자기 자존심이 산다고. 그래서 일부러 크게 통화하면서 욕했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새언니 팔찌 훔쳐서 판 것도 계획적이었어요. 새언니가 아끼는 걸 알고 일부러 가져간 거예요. 상처 주려고. 그 돈으로 사업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도박했어요.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박이라니. 저는 충격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부인했지만 신우는 증거를 꺼냈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도박 잘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이었죠.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있었어요. 신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새언니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근데 적어도 가족은 안 속였어요. 오빠는 달라요. 오빠는 새언니가 자기보다 잘 나가는 게 싫어서 그것 때문에 새언니를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신우가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신우를 설득했다고 했어요. 내가 인간이 되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평생 오빠 밑에서 기생충처럼 살 거냐고. 신우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답니다. 한 번쯤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형진이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침착하게 그날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유도 질문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진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저는 누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 누나가 저런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누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시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아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제가 잘못 키웠다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법정에서 고개 숙이는 시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판사가 남편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인정합니다. 전 자격지심 때문에 미쳤었어요. 아내가 저보다 잘 나가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독이 됐어요. 내 자격지심이 우리 가정을 망쳤어요. 이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판결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혼 인정. 딸의 양육권은 저에게.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양육비는 남편 능력에 맞게 조정하되 시부모님이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형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누나. 이제 자유야. 시부모님도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고 우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였던 것도 인연이다. 앞으로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줘. 손녀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게. 신우도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아니 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오늘 증언. 조금이나마 도움됐길 바라요. 저는 신우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아주 조금씩이라도.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형진이가 제 손목에 뭔가를 채웠어요. 새 팔찌였습니다. 전보다 더 예쁜 팔찌. 누나, 이건 새 시작 선물이야. 전 팔찌는 과거고 이건 미래야. 누나의 미래가 이 팔찌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 눈물이 났습니다. 형진이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법원 계단 아래 서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쓸쓸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자격지심이라는 병에 먹혀버린 사람.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제 새로운 인생으로.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딸과 함께 아침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딸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리다가도 친구 이야기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했어.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네. 딸은 아빠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아빠는 언제 와? 보고 싶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한 달에 2번 남편은 딸을 만납니다. 시부모님 댁에서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딸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직장에서는 5급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물어요. 육아하면서 어떻게 공부까지 하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 눈치를 봤겠죠. 6급도 부담스러워하던 남편이 5급 승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전긍긍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형진이한테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론 밤이겠죠. 형진이는 예비 올케와 곧 결혼한다고 합니다. 내년 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거래요. 누나가 줄에 서줄 수 있어? 형진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줄에는 어른이 서는 거잖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누나가 제일 어른이야. 내 인생의 어른. 형진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2년 전 법원을 나서던 그날처럼.
퇴근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딸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다고. 아니, 이젠 며느리가 아니지만 여전히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딸을 보자 얼굴이 푸러지셨어요. 우리 손녀 왔구나.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게 보였어요. 식사하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훈이 얘기 들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 소식은 일부러 듣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 빚만 잔뜩 생기고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산다는구나. 시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 우리가 보태주긴 하지만 그 녀석이 벌어서라도 책임지려고 애쓰더라.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이 책임을 지고 있다니. 예전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이가 많이 변했어. 상담도 받고 있대. 자기 자격지심을 인정하고 치료하려고.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다시 우리랑 살아?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랑 엄마는 이제 따로 살아.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 아빠도 엄마도 너를 제일 사랑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딸이 엄마를 이해해 주다니. 집에 도착해서 형진이가 보낸 새 팔찌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팔찌. 손목에 차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딸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빠는 여전히 사슴 농장을 운영하시고 엄마는 농장 일을 도우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전화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아 정말 잘 견뎠다. 엄마가 자랑스럽구나.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딸을 데리러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와 있었어요. 딸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남편이 저를 보자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많이 수척해졌더군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당신한테 한 짓들, 천남한테 한 짓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상담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제 자격지심 때문에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걸. 사랑이란 이름으로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자격지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는 걸. 당신이 당신을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알아요. 근데 너무 늦었죠.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게 딸을 위한 거고 당신 미래를 위한 거예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해줘서. 2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5급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형진이에게 전화했어요. 형진이는 미국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우리 누나, 축하해.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딸은 엄마가 최고라며 제 목을 꼭 껴안았죠. 승진 축하 모임에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을 믿었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절 사랑해 주겠어요? 제가 저를 인정해야 주위에서도 인정해주는 법이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그건 결혼 전 남편이 했던 말이었죠. 자신감 넘치던 그때의 남편. 하지만 그 자신감은 거칠애였고 속엔 자격지심이 따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자신감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더군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것. 형진이의 결혼식 날 저는 축사를 했습니다. 주례는 아니었지만 누나로서 한마디 해달라는 형진이의 부탁이었죠.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봤습니다. 부모님, 예비 올케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형진아, 우리가 가족이 된 지 벌써 25년이 넘었구나. 처음엔 내가 싫었어. 엄마 자리를 대신하려는 새엄마도 그 엄마를 따라온 너도 다 싫었지.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형진이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았어. 넘어지면서도 내 뒤를 쫓아왔고 과자를 반으로 쪼개 내 손에 쥐어줬지. 그렇게 넌 내 진짜 동생이 됐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 진심과 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 형진아, 내 새 가족도 그렇게 만들어가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형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비 올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 형진아,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새 아내와 나누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형진이를 안았어요. 형진이가 귓속말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결혼해? 물론이지. 내가 원하면. 근데 엄마는 다시 결혼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어요. 혼자도 행복하거든. 하지만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돼. 집에 도착해서 딸을 재우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형진이가 준 팔찌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상담받으며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을까? 편의점에서 일하며 양육비를 모으고 있을까? 미움은 없었습니다.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 최근 시어머니한테 들은 바로는 남편이 작은 카페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편의점보다 급여는 적지만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좋다고 했대요. 상담 선생님이 권한 거래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딸의 아빠니까요. 며칠 후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사슴 농장은 여전했어요. 사슴들이 여물을 먹으며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그 냄새, 어릴 적 친엄마가 끓여주시던 냄새와 닮았지만 또 달랐던 그 냄새. 이젠 제게 가장 익숙한 냄새가 됐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정아야, 행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아빠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견뎠어. 자랑스럽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딸과 함께 사슴 우리로 갔습니다. 딸이 사슴에게 여물을 주며 깔깔거렸어요. 엄마, 사슴이 내 손 핥아. 그래, 우리 딸 좋아하나 봐. 딸의 웃음소리가 농장 가득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 딸의 웃음, 엄마의 된장찌개, 아빠의 든든한 어깨, 형진이의 전화,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라디오에선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형진이가 준 새 시작의 팔찌. 반짝반짝 빛나는 이 팔찌처럼 제 미래도 빛날 거예요. 자격지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했죠.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저를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끝까지 저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나를 인정해야 남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과 시간, 서로를 향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9살의 엄마를 잃었지만 13살의 새 엄마를 얻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생을 얻었고 그 동생은 제 인생 최고의 가족이 됐습니다. 나쁜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당당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사시길.